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조용히 무너질 줄은 몰랐다. 폭우처럼 쏟아지는 불행도 아니었고 번개처럼 내려치는 배신도 아니었다. 그저 오래된 집의 기둥이 안쪽에서부터 썩어가듯 아주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윤정이, 올해 68. 사람들은 나를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왔는지 아는 사람은 없다. 23세 결혼했고 남편 박성호와 함께 가난한 신혼을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 전셋방 반지하에서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품에 안았을 때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웃으면 괜찮았고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웃어주면 충분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자 인생인 줄 알았다. 남편은 늘 바빴다. 회사, 술자리, 인간관계. 집은 잠시 머무는 공간이었고 나는 그 공간을 유지하는 사람이었다. 밥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 생일까지 챙기며 살았다. 그 누구도 나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없어도 버텼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이 삶이 언젠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부장이 되었으며 우리는 마침내 내 집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다. 그날 나는 부엌에 혼자 서서 오래 울었다. 이제 조금은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 집은 내 쉼터가 아니라 또 다른 책임의 공간이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남편은 집에 더 머물지 않았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그는 늘 신문을 보고 있었고 나는 그의 뒷모습만 바라봤다. 말은 줄어들었고 침묵은 늘어났다.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가 아니라 언제 이렇게 비어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 속에서 작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아이들의 엄마로서의 나는 있었지만 윤정이로서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뜻밖의 시간이 생겼다. 남편의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고 그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심장질환이라는 말에 나는 머리가 하얘졌다. 그날부터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시작했다. 밤에는 간이 침대에서 몸을 눕히고 새벽마다 그의 숨소리를 확인했다. 묘하게도 그 시간 동안 나는 다시 아내가 되었다. 남편은 약해졌고 그에게 있어 나는 필요한 존재였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라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마음을 내주었다.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이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될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회복은 사람을 바꾸지 않았다. 퇴원 후 남편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 술은 줄었지만 마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휴대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화장실에도 들고 들어갔고 잠들 때도 베개 옆에 두었다. 나는 그 행동을 보고도 묻지 않았다. 혹시 내가 의심하는 사람이 될까봐, 혹시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의심은 내 안에서 자라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의 휴대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게 되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온도가 달랐다. 집에서 나누는 말과는 전혀 다른 숨결이 느껴졌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눈물도 바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오래도록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겪는다는 것이 창피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더 큰 감정은 허무였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순간의 허무함. 며칠 뒤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이제 우리 각자 인생을 좀 생각해 보자고. 그 말은 선언이었다. 사과도 그 어떤 설명도 없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정리를 끊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는 것을.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더 버틸 것인가? 아니면 이 인생의 방향을 틀 것인가? 집 안을 둘러봤다. 내가 닦아온 바닥, 내가 정리한 서랍, 내가 만든 가족의 흔적들. 그것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나를 지켜주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보았다. 젊은 날의 나, 웃고 있는 나,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은 얼굴.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동안 너무 방치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태어났다. 이대로 끝나지는 않겠다고. 남편의 선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게 두지는 않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이름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결심은 아직 미약했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리고 나는 그 결심이 앞으로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여자로 남지는 않겠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서막이라는 것이다. 그 결심은 생각보다 오래 숨겨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만 웅크리고 있던 다짐은 어느 순간부터 나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남편 박성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흔들리던 나는 더 이상 그를 중심에 두지 않았다. 대신 내 하루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참아왔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조금씩 쉬어졌다. 남편은 여전히 태연했다. 집에서는 말수가 줄었고 외출은 늘었으며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든 행동이 내 심장을 조여왔을 텐데 이제는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내가 붙잡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리해야 할 과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우연처럼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평소라면 굳이 열어보지 않았을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서류철이 있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나도 몰랐던 분노가 조용히 올라왔다. 우리 부부 공동명의라고 믿고 있던 재산들, 내가 관리하지 못했던 계좌들, 그리고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지출 내역들. 그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나를 배제한 채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감정으로만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날짜, 금액, 이동 경로, 그의 일정 변화. 마치 평생 가정만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처럼 차분하게
아이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만큼은 이 싸움의 방패로 세우고 싶지 않았다. 대신 나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 68배 나이에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여는 것은 두려움보다 낯설미 컸다. 하지만 그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으셨다고. 이제는 권리를 이야기해도 된다고. 그 말은 누군가 처음으로 내 인생의 무게를 인정해주는 말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울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였다. 남편은 내가 달라진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매달리지도 않는 나를 보며 그는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그는 가끔 이유 없이 짜증을 냈고 내가 무심히 지나칠수록 더 크게 반응했다. 그 모습은 아이러니했다. 평생 나를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내가 한 발 물러서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남편의 외도 상대를 직접 마주치게 되었다. 예상보다 이른 순간이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고 그 장면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놀랍도록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섰다. 그 여자는 나를 보며 잠시 얼어붙었고 남편은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면에서 울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내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아주 또렷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그 여자의 얼굴에는 당황과 죄책감, 그리고 얄팍한 승리감이 동시에 스쳤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한 번에 읽어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의 끝에서 무너질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랍에서 오래된 도장을 꺼냈다. 결혼 생활 내내 필요 없다고 여겨졌던 것들. 내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것들이 이제는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양심이나 후회를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은 이미 늦었다. 대신 나는 내 몫을 정확히 가져갈 준비를 했다. 법적 절차는 차갑고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이 오히려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하루하루 서류를 준비하며 나는 내 삶을 숫자로, 문장으로, 증거로 정리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재정의하는 과정이었다. 남편은 처음엔 가볍게 여겼다. 나이 든 아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소장이 접수되고 통지서가 도착하고 그의 외도가 공식 기록으로 남기 시작하자 그는 당황했다. 그때 처음으로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았다. 더 이상 그의 말로 나를 흔들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은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라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이들은 울었고 나는 그 울음 속에서 오래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내려놓았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참고 견디는 삶만이 미덕은 아니라고. 나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은 나를 불쌍한 노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고 집착하는 아내로 보이게 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차분하게 사실만을 말했고
기록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판사의 질문에 답하며 나는 느꼈다. 평생 처음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내 목소리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나는 그 바람이 차갑지 않다는 걸 느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의 방향을 스스로 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복수가 무엇인지 이해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 그가 나를 지우려 했던 자리에서 내가 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복수였다. 판결문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은 길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기다림이라고 부르지만 내게 그것은 비로소 숨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추던 내가 이제는 내 호흡의 리듬을 되찾아가는 시간. 새벽에 눈을 뜨면 예전엔 가장 먼저 남편의 기분을 떠올렸고 오늘은 무슨 말을 하면 싸우지 않을까를 계산했지만 그 모든 습관은 천천히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대신 나는 작은 습관을 하나씩 새로 심었다.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이고 그날의 할 일을 내가 정했다. 아주 단순한 행위들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내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몇 번이나 태도를 바꿨다. 처음엔 비웃었고 다음엔 화를 냈고 그 다음엔 불쌍한 척했다가 마지막엔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자는 기류를 흘렸다. 하지만 나는 그 변덕을 더 이상 내 감정의 리모컨으로 두지 않았다. 그는 선택의 주체인 척했지만 실은 늘 흐름에 휩쓸리던 사람이었다. 그가 바꾼 것은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었고 나는 그 차이를 늦게나마 알아차렸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변하지 않았다. 나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내 삶은 누군가의 후회에 기대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으로 새로 쓰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용한 반전이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내게 편지를 보냈다. 정확히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달된 짧은 문서였고 그 안에는 그녀가 남편에게 받았던 약속들이 적혀 있었다. 남편은 그녀에게도 말했단다. 아내가 먼저 가정을 깨뜨렸고 자신은 그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은 평생 참고 살아왔고 이제라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분노도 조롱도 슬픔도 아닌 아주 차가운 확신. 남편은 누구에게나 같은 대본을 읽혀왔던 사람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는 피해자의 얼굴을 빌려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했고 상대가 누구든 그 역할을 맡겼다. 나에게는 죄인의 역할을, 그 여자에게는 구원자의 역할을. 그리고 결국 둘 다에게 같은 결말을 준비해둔 셈이었다. 그 편지는 내게 귀한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오래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누구에게든 진심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그에게서 의미를 찾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가정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사랑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지 못한다. 나도 그랬다. 아이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20해라는 숫자 때문에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두려움을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분명히 알았다. 사랑은 사람을 작아지게 만들지 않는다. 사랑은 최소한 한 사람의 존엄을 깎아 먹지 않는다. 재판의 막바지에 들어서자 남편 쪽에서는 슬며시 협상안을 내밀었다. 재산을 조금 더 주는 대신 사건을 조용히 덮고 싶다는 의도가 보였다. 소문을 두려워했고 체면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웃었다. 평생 가족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결국 그가 지키고 싶어 했던 건 가족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였으니까. 나는 그 협상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정확히 걸었다. 내가 받을 몫을 분명히 하고 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내 이름으로 남는 것들, 내 이름으로 보호받는 것들,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세웠다. 그 과정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나를 살렸다. 예전에 나는 사랑을 이유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착한 사람의 도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알고 있었다. 착함은 미덕이지만 착함 때문에 나 자신이 망가지는 건 미덕이 아니라 방치라는 것을.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결과는 내가 준비한 기록과 증거가 만든 흐름 그대로였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내가 주장한 핵심 항목들이 받아들여졌다. 종이를 받아든 순간 나는 환호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종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삶이 무가치하지 않다 하고 공적으로 인정받는 문서였기 때문이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나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너무 평범했다. 구름이 떠 있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제각각 바쁘게 걸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안에서는 큰 일이 끝나고 있었다. 나는 그 평범함이 눈물 나게 고마웠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갔고, 이제 내가 다시 서는 동안에도 세상은 돌아간다. 즉, 나는 이제 어떤 비극의 중심이 아니라 다시 평범한 삶의 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나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걸었다. 거실, 부엌, 작은 방, 오래된 서랍. 모든 곳에 그의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그 기운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남편이 쓰던 물건들, 그와 함께했던 흔적들, 나를 다시 과거로 끌고 갈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정리하면서 나는 깨달았다. 집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의 방을 재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기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을 폐기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방을 만들었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우리 방에 살았지. 내 방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작은 방 하나를 정하고 그곳에 책상과 스탠드를 놓고 내가 좋아하는 색의 커튼을 달았다. 그리고 그 방 한켠에 글을 쓰기 위한 노트를 두었다. 문화센터에서 시작했던 글쓰기는 어느새 내 일상이 되었다. 나는 내 이야기를 쓰되 피해의 서사가 아니라 회복의 서사로 쓰기 시작했다. 울면서도 쓰고 웃으면서도 썼다. 종이 위에 문장을 올리는 순간마다 내 안에서 오래 굳어있던 마음이 풀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남이 써준 대로 살면 결국 자신이 사라진다. 나는 이제 내 손으로 내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었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했다. 엄마가 혼자 될까봐, 엄마가 외로울까봐.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외로움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움을 핑계로 나를 잃는 게 무섭다고. 그리고 나는 약속했다. 내가 나를 돌볼 테니 너희는 죄책감을 갖지 말라고. 그 말은 아이들에게도 나에게도 필요한 문장이었다. 세월이 흐른 뒤 남편은 결국 그 여자와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누가 전해준 이야기였고 진실이 전부인지 알 수 없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소문에 마음이 요동쳤겠지만 이제 나는 고요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것은 내 복수의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원한 복수는 그의 불행이 아니라 나의 회복이었다. 그는 나를 무너뜨리고 싶었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우고 싶었고 나는 더 선명해졌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리고 어느 봄날 가장 큰 이벤트가 찾아왔다. 내 글이 작은 공모전에 뽑혔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수상작이라고 하기엔 소박한 상이었고 규모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나는 오래 울었다. 그 울음은 젊은 날의 울음과 달랐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시 찾았다는 울음이었다. 시상식장에 서서 나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었다. 내 이름이 불렸고 나는 내 이름으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인생은 젊을 때만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늦게 시작되는 인생도 있고 늦게 피는 꽃도 있으며 늦게야 제 목소리를 찾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 손에는 상장 한 장과 작은 꽃다발이 있었지만 내 마음에는 그보다 큰 것이 들어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남편의 평가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시댁의 시선으로 정의되지 않는 사람, 과거의 실수로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실수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참을 만큼 참았지만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 선택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이제 나는 아침에 내 이름으로 커피를 내리고 내 취향으로 옷을 고르고 내 속도로 걸어간다. 때때로 외롭지만 그 외로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칼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바람이 된다. 나는 그 바람이 불 때마다 이렇게 말한다. 괜찮다고, 나는 여기에 있다고,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자리에 있다고.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내게 묻는다면, 어떻게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나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누구는 내 삶을 끝내려 했지만 나는 내 삶을 다시 열었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남에게 달린 줄 알았는데 펜은 결국 내 손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선언이다. 나는 더 이상 참기만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늦게라도 내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다. 그 뛰는 소리는 말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은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쌓아갈 수 있다고.